따르릉 아주 평범한 전화벨 소리죠. 하지만 바로 이 소리가 스코틀랜드 야드의 프렌치 경감을 그가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교묘하고 잔혹한 범죄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종종 이렇게 아주 사소한 순간에 아무 예고 없이 시작되곤 하잖아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의 프렌치 경감과 몇 표소 살인 사건입니다. 런던 경시청의 조즈프 프렌치 경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정말이지 치밀하게 짜인 고전 미스터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사건은요, 평범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서 한 여성의 실종,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살인 수사로 단 48시간, 딱 이틀 만에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자, 지금부터 프렌치 경감과 함께 그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프렌치 경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링컨스인의 아주 저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 에로 스미스. 법정에서는 뭐랄까 늘 날카롭게 맞서는 적이었지만 서로의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잘하는 그런 애증의 라이벌이었죠. 그런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니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죠? 에로 스미스 변호사는 그냥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서자 다크라는 젊은 여성이 경찰에 직접 가기에는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길래 저명한 변호사가 직접 나섰을까? 바로 이 점이 처음부터 이 사건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쥔 단 한 명의 증인, 바로 서자 다크입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프렌치 경감에게 털어놓는 이 상세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녀는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영화관 매표소에서 일하고 클래펌의 한 하숙집에 사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같은 하숙집 친구가 마침 에로 스미스 변호사의 타이피스트였던 거예요. 그 인연으로 겨우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한 거죠. 이렇게 평범하게 살던 그녀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 치명적인 범죄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걸까요? 서자의 이야기는 한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일린 터커. 두 사람은 업무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같이 야간 산수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진 사이였어요. 그런데 최근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암시가 이야기 전반에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서자는 아일린이 죽기 전에 어떤 한 남자를 극도로 두려워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바로 이겁니다. 손목에 보라색 낫 모양 흉터. 정말 기이하고도 선명한 이 흉터는 앞으로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자, 이제 서자의 이야기의 핵심 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괸 레스트레인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된 사이죠. 직업은 비주극장 바텐더라고 소개했는데 글쎄요.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바텐더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괜히 소개해준 막권업자 웨스팅하우스 씨입니다. 영화 속 사업가처럼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좀 이상한 건 고객들을 번듯한 사무실이 아니라 공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언가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낌새가 느껴지죠? 이들이 쓴 수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전형적인 도박 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으로 미끼를 던져서 이거 돈이 되네 하는 환상을 심어주죠. 하지만 판돈이 커지면서 모든 걸 잃게 만들고 바로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아주 친절한 조언자인 척 다가와서 운이 곧 돌아올 거라며 돈까지 빌려줍니다. 서자는 그렇게 그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고 만 겁니다. 서자가 빚의 늪에 빠지자마자 그렇게 동정심 많아 보이던 사업가 웨스팅하우스는 180도 돌변해서 냉혹한 채권자가 됩니다. 2주 안에 빚을 갚지 않으면 직장에다 폭로해서 파멸시키겠다고 그녀를 아주 거세게 위협하기 시작하죠.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웨스팅하우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교묘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빚을 진 서자를 잠재적 도둑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그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빚을 못 갚는 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절망에 빠진 서자 앞에 구원자처럼 세 번째 인물 스타일 씨가 나타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사촌이라는 그는 빚을 갚을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하죠. 하지만 이 만남은 서자를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딱 맞춰집니다. 스타일 씨가 무심코 들어 올린 팔목에서 서자는 죽은 아일랜 터커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묘사했던 바로 그 보라색 낫 모양의 흉터를 발견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타일 씨는 헤어지기 전에 서자에게 아주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아일린 터커 양을 아십니까? 이 한마디는 그가 아일린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시켜준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서자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변호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서자 다크의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프렌치 경감의 시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첫 수사 단계를 밟기 시작합니다.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프렌치 경감은 중대한 모순을 발견합니다. 서자를 이 모든 사건으로 끌어들인 핵심 인물, 괸 레스트레인지. 그녀가 일한다고 말했던 비주극장에 확인해보니 그런 이름의 직원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야기에 등장한 첫 번째 인물부터가 유령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프렌치 경감은 낫 흉터를 가진 남자, 스타일 씨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자에게 스타일 씨와 다시 약속을 잡게 하고 자신은 내셔널 갤러리에서 잠복하면서 그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아주 고전적인 형사의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어둡고 위험한 방향으로 급선회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맙니다. 단순한 잠복 근무가 될 줄 알았던 이 계획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어요. 약속 장소인 내셔널 갤러리. 프렌치 경감은 잠복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터너의 명작을 감상하면서 여유를 부렸지만 약속 시간인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그의 마음은 점점 초조함으로 변해갑니다. 혹시 내가 뭘 놓쳤나? 계획이 틀어졌나? 결국 갤러리 출구에서 나가는 모든 사람을 확인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프렌치 경감은 서자의 직장인 밀라노 극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가 오후 근무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단 한 번도 무단결근한 적 없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약속에 늦는 수준이 아니죠. 그녀의 신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종자 수색은 시신 확인으로, 금융사기 사건은 흉악한 살인사건으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다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 프렌치 경감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신을 확인하러 가고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시신은 바로 서자 다크였습니다. 현지 의사인 힐스 박사의 초기 소견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사인은 익사. 그런데 그의 말끝에 사건의 본질을 송두리째 되흔들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건의 모든 것을 뒤바꾼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시신이 발견된 곳은 분명히 바다였는데 그녀의 몸속에서 발견된 물은 소금물이 아닌 민물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학적 소견을 넘어서 범인이 남긴 치명적인 실수를 폭로하는 선언과도 같았죠. 이 민물이라는 단서가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 아시겠죠? 법의학적으로 이건 범인이 남긴 첫 번째 중대한 실수입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시신의 폐에서 민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딱 한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피해자는 다른 곳, 즉 강이나 호수, 심지어는 욕조 같은 민물에서 살해당한 뒤에 시신이 바다에 유기되었다는 것. 이건 사고나 자살일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계획적인 살인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건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검시신문에서 증거들이 제시되고 법은 이 비극에 고의적 살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검시 식문에서는 핵심 증언들이 이어집니다. 시신 발견 당시 상황과 일시 출분에 멈춰있던 손목시계, 그리고 결정적인 민물 증거가 제시되었죠. 특히 여기서 프렌치 경감은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는 싹 숨긴 채 아주 신중하게 증언합니다. 이건 배심 원장에게는 살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도 진짜 범인들에게는 수사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는지 숨기려는 그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죠. 마침내 배심원단은 30분의 수기 끝에 평결을 내립니다. 성명 미상의 인물에 의한 고의적 살인. 이로써 서자 다크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이 되었고, 프렌치 경감은 이제 보이지 않는 살인범들을 쫓아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 불과 48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증인이 경찰을 찾아가자마자 그들은 흔적도 없이 그녀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건 프렌치 경감이 상대하는 조직이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프렌치 경감 앞에는 정말 거대한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녀가 남긴 단서라고는 이름도 주소도 불분명한 유령 같은 3인조 범죄 조직뿐입니다. 결국 프렌치 경감은 이제 유령을 사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과연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을 어떻게 추적해 나갈까요? 그 치열한 수사의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의 고전 추리 소설 매표소 살인 사건, 그 미궁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서자 다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비밀을 전부 털어놓고 그들을 잡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았던 바로 그 여인이 정말 연기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끔찍한 답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풀릴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약속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여기서부터 프렌치 경감의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정확히 정오. 장소는 런던 국립미술관, 그중에서도 터너 전시실입니다. 프렌치 경감은 지금 당대 최고의 풍경화가 윌리엄 터너의 명화 저남 테메레르 앞에 서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예술에 푹 빠진 평범한 관람객 같죠?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요, 지금 옆방으로 곤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바로 그곳에서 내부 고발자 서자 다크와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 미스터 스타일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의 눈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문틈으로 새어나올 아주 작은 소리 하나, 스쳐 지나갈 그림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프렌치의 계획. 이게 그냥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는 스타일 한 명을 잡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부러 옆방에서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스타일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범인 얼굴을 안 본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야만 상대가 나를 모르네? 하고 경계심을 풀고 자기도 모르게 조직의 심장부까지 안내할 테니까요. 이건 뭐랄까, 잔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범죄라는 나무의 뿌리 자치를 뽑아버리려는 아주 큰 그림이었던 거죠. 정오, 그리고 12시 5분, 10분. 시간은 정말 야속하게 흘러가는데 옆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프렌치의 마음속에서 터너의 명화는 서서히 빛을 잃고 그 자리를 초조함이라는 검은 물감이 채우기 시작해요. 째깍, 째깍. 미술관의 시계 소리가 꼭 자기 심장을 조여오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완벽했던 계획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아, 벌써 망친 건가? 프렌치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찹니다. 내가 들켰나? 아니면 장소를 바꿨나? 설마 서자 다크가 마지막에 배신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겠죠. 결국 그는 다급하게 미술관 입구로 뛰쳐나가 인파 속을 헤집어 보지만 그 어디에도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 프렌치는 서자 다크가 일하던 밀라노 영화관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려온 소식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지배인이 그러는 겁니다.
그 성실하던 서자 다크가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말이죠. 이제 프렌치의 불안은 끔찍한 확신으로 변합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 터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어두운 곳으로 향합니다. 한 사람의 실종을 쫓던 평범한 수사는 이제 끔찍한 살인사건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런던 경찰청 사무실에서 속만 태우고 있던 프렌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포츠머스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죠. 런던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해안 도시 포츠머스 앞바다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설마 프렌치는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곧장 포츠머스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포츠머스의 그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프렌치는 마침내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흰 천 아래 싸늘하게 누워있는 희생자. 며칠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냈던 바로 그 여성, 서자 다크였습니다. 이 순간 단순 실종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명백한 살인사건이 된 겁니다. 서자 다크의 죽음. 언뜻 보면 그냥 바다에 빠져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단 하나의 과학적인 단서가 등장하면서 이 사건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 이 미스테리한 익사의 퍼즐, 우리 함께 한번 풀어보시죠.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힐스 박사. 이분 성격이 좀 퉁명스럽고 괴팍하기로 유명해요. 하지만 그 실력만큼은 런던 최고의 법의학자도 한 수 접고 들어갈 정도죠. 이제 그의 날카로운 메스가 서자 다크의 몸에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힐스 박사의 첫 번째 부검 소견은 프렌치에게는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살해의 흔적은 없소. 밖에서 가해진 힘도 저항한 흔적도 없어. 그냥 익사야. 이 말은 모든 게 그냥 사고였다는 뜻처럼 들렸죠. 프렌치의 희망이 꺼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힐스 박사가 던진 결정적인 한마디. 하지만 폐와 위에 가득 찬 물이 민물이요, 경감. 민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생각해보세요. 소금물 천지인 포츠머스 앞바다에서 발견된 시신, 몸속에 민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부검 소견이 아니에요. 이건 범인들이 남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민물이라는 단어 하나가 사건의 모든 걸 바꿔놓는 거죠. 자, 보세요. 범인들의 계획은 진짜 교묘했어요.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사람들은 당연히 사고나 자살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모든 증거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갈 테니 완전 범죄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과학의 힘을 얕봤습니다. 시신의 폐 속에 남은 민물의 흔적. 이게 바로 그녀는 여기서 죽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시신만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 겁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죠. 프렌치 경감은 힐스 박사의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하, 범인들은 서자 다크를 민물이 있는 곳, 예를 들면 욕조나 강가 같은 데서 죽인 다음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멀리 떨어진 포츠머스 바다에 시신을 버린 거예요. 살인을 사고로 위장하려는 정말 교활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과학이라는 아주 작은 진실 앞에서 그들의 거대한 거짓말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 살인사건이라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부터 프렌치 경감은 공식적인 법 절차를 밟아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범인들에게 우리가 너희 속임수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사건은 공식적인 사인신문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대중 앞에 이 사건의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공개되죠. 첫째, 골라이틀리 영사가 증언합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손목시계가 멈춰 있었는데 그 시각이 바로 새벽 1시 7분이었다. 둘째, 힐스 박사의 결정적인 증언이 이어집니다. 시신에서 나온 물은 민물이었다. 마지막으로 검시관이 쐐기를 박죠. 이 동네 지리상 민물에서 죽은 시신이 저 바다까지 떠내려오는 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이제 프렌치가 증인석에 섭니다. 그는 서자 다크가 자기를 찾아왔던 것, 그리고 실종된 경위를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쏙 뺍니다. 범죄 조직 스타일, 웨스팅하우스. 이 이름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 정보가 신문에라도 실리는 날엔 범인들은 바로 연지처럼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이게 바로 수사관이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의 침묵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죠. 오랜 숙고 끝에 배심원단은 최종 평결을 내립니다. 신원 미상의 인물 또는 인물들에 의한 고의적 살인. 이 한 문장으로 프렌치 경감의 의심은 공식적인 사실이 됐고 이제 그는 대대적인 살인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완벽한 법적 권한을 얻게 된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프렌치 경감은 포츠머스의 경찰서장과 단둘이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법정에서 왜 말을 아꼈는지 설명하면서 스타일과 웨이스팅하우스 그리고 그들의 범죄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죠. 이게 바로 언론과 범죄 조직에는 철저히 숨겨야 했던 그야말로 무삭제판, 완전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프렌치 경감은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의 날카로운 논리와 추리가 이제 꽉 막혀있던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프렌치 경감, 다시 밀라노 영화관을 찾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탐문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게 되어 서자 다크가 사라지던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한 영화관 직원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키가 크고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어떤 여자가 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모피코트를 입고 뭔가 신나 보였다는 그 여자. 이 인상착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웬 레스트레인지와 너무나도 똑같지 않나요? 이제 프렌치는 범주의 시간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밤 11시 15분 서자 다크가 퇴근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 7분 그녀의 시계가 멈췄죠. 범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112분, 그러니까 1시간 52분입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해요. 납치하고 살해하는데 최소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약 80분. 바로 그 80분 동안 범인들은 뭘 했을까요? 이 80분이 바로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는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여기서 프렌치의 추리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80분 안에 시신을 옮길 수 있는 수단? 당연히 자동차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시신이라는 끔찍한 짐을 싣고 과속을 할까요? 천만에요. 그는 당시 도로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속도를 계산해내고 80분 동안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약 30마일, 그러니까 48km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살해 장소는 포츠머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런던 근교 반경 30마일 이내 어딘가라는 거죠. 영국 전역을 뒤져야 할 뻔했던 수사범위가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지도로 확 좁혀지는 그야말로 수사의 혁신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눈부신 추리를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는 30마일 반경 안에서 의심스러운 차나 보트에 대한 제보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범인들은 마치 유령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논리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프렌치 경감은 다시 한번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열립니다. 집에서 사건 파일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프렌치에게 그의 아내 에밀리가 무심코 한마디 톡 던져요. 여보, 그 범죄 말이에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 어떡하죠?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프렌치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내리칩니다. 맞다. 범인들은 그들의 사업을 지키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어. 그렇다면 그 사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이제 프렌치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숙제가 놓였습니다. 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제2, 제3의 서자 다크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어요. 상대는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미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뱀굴을 잘못 건드려서 뱀을 놀라게 하지 않고 그 안의 정보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의 새로운 고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프렌치 경감이 세운 새로운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무작정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로 한 거죠. 첫째, 범죄에 연루됐을 만한 다른 영화관 매표소 직원들을 찾아낸다. 둘째, 그들은 분명 서자 다크의 살인 소식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테니 그 징후를 은밀하게 관찰한다.
셋째, 그 중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사람을 약한 고리로 삼아서 그녀를 통해 범죄 조직의 실체에 접근한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프렌치 경감의 수사, 이게 완전히 벽에 부딪혔어요. 용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쫓던 단서들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살해당한 서자 다크, 그리고 그 전에 희생된 다른 2명의 여성까지. 이 끔찍한 연쇄살인의 동기는 대체 뭐고 범인들은 누구일까요? 프렌치 경감의 머릿속은 지금 추구 없는 미로에 갇힌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내 에밀리가 정말 툭 던진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수사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끙끙 앓고 있는 남편한테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범행을 멈췄다는 증거가 없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요, 정말 단순하잖아요? 근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죠. 프렌치 경감은 이 말을 듣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맞다. 나는 지금까지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범죄에 차가운 흔적만 쫓고 있었구나. 범인이 남긴 옛날 발자국만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 하나가 프렌치 경감한테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준 거죠. 맞아요. 범행이 멈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 기록만 뒤적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범죄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이건 정말 수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이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 현장이 아니라 지금 막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범죄의 심장부를 직접 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프렌치 경감이 이런 가설을 세우게 돼요. 만약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이 지금도 활동 중이라면 조직의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특히 희생자들이 전부 영화관 매표소 직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 조직은 분명히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서 범죄를 이어가고 있을 거고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거나 전해 들은 이 새로운 가담자들은 당연히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을 게 분명했죠. 프렌치 경감의 계획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고 런던에 있는 모든 영화관 여직원들을 다 불러서 신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범인들한테 나 뭐이 쫓고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니까요. 대신에 아주 교묘한 연극을 한 편 꾸밉니다. 자신을 새로 가게를 열어서 계산원을 구하는 사업주라고 소개하면서 여직원들이 묵고 있는 하숙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숙집 주인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묻는 거죠. 혹시 이 집에 사는 아가씨 중에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 보이거나 걱정 있어 보이는 사람 없나요? 아, 제 가게에는 좀 밝고 명랑한 사람이 필요해서요. 범죄 조직이 직접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탐색해서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리한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대부분의 하숙집 주인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줬죠. 어떤 아가씨는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픔에 빠져 있다. 누구는 사랑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던 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3명의 이름이 딱 걸려든 겁니다. 바로 버지스 양, 아이작스 양, 그리고 몰리 모란. 프렌치 경감은 이 3사람이야말로 범죄 조직의 압박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수사망을 확 좁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용의자 후보가 좁혀졌으니까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들의 뒤를 밟아서 누구랑 만나는지, 누구랑 접촉하는지 알아내야죠. 단순한 감시가 아니에요. 이들이 범죄 조직의 누구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그림자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자, 드디어 미행이 시작됩니다. 카터 형사가 늘슨가에 있는 하숙집에서 나오는 몰리 모란의 뒤를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붙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경찰의 감시망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동안 미행을 해보니까요. 아주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명단에 오른 여성들은 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와서 마치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공원을 배회하기도 하고 강변을 따라 걷기도 하고 딱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녀들과 만나는 남자는 완전히 달랐어요.
항상 아주 단호하고 목적이 뚜렷한 걸음걸이로 나타나서 정말 짧게 몇 마디만 나누고는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목적 없이 배회하는 여자와 확고한 목표를 가진 남자. 이 둘의 모습만 봐도 이 만남이 절대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프렌치 경감이 직접 이 남자를 따라 붙기로 하죠. 몰리모랑과 접선한 남자는 워털루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웨버가에 있는 낡은 건물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헤로우 근처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프렌치 경감은 택시를 타고 때로는 정말 미친 듯이 뛰면서 이 남자를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단서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런던 시내를 가로지르는 정말 형사의 집요함과 인내심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드디어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름은 커티스 웰랜드. 지역 경찰에 조회를 해보니까 글쎄요. 골프를 즐기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는 한마디로 아주 모범적인 중산층 시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이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과 정말 눈꼽만큼의 연결고리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프렌치 경감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평온해 보이는 가면 뒤에 분명히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웰랜드에 대한 감시는 계속됐고 형사들은 곧 훨씬 더 이상하고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일과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기이한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이상해요. 웰랜드가 매일 차를 몰고 나와서 명단에 있는 여자들 중 한 명을 태워요. 그리고는 불과 몇백 미터? 시간으로 치면 채 몇 분도 안 되는 거리를 운전한 다음에 그 여자를 내려주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여자를 다른 장소에서 태워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요. 대체 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의 목적이 뭘까요? 근데 이 짧은 드라이브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장소가 총 5군데가 있었는데 매일 순환하면서 사용됐어요. 월요일에는 A 장소, 화요일에는 B 장소, 이런 식으로요. 덕분에 매주 같은 요일에는 항상 다른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게 절대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잘 짜인 범죄 기계의 톱니바퀴가 착착 돌아가는 설이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이상하고 기계적인 행동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딱하고 규칙적이잖아요. 그렇다고 마약이나 훔친 물건 같은 걸 거래하기엔 시간이 너무 터무니없이 짧아요. 차에 타고 내리는 그 정말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때문에 프렌치 경감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프렌치 경감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이한 자동차 여정 안에 분명히 살인사건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경찰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영장 없는 불법 수색.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그의 경찰 경력은 그걸로 끝장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사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웰랜드의 사적인 공간인 차고로 침입하는 거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과연 프렌치 경감의 직감이 맞았을까요? 그 차고 안에는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불법 침입 계획이 아주 꼼꼼하게 세워져요. 차고문은 당시 최신형이던 처부 자물쇠라서 따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프렌치 경감은 예전에 목수였던 옴즈비 경사를 데려가서 옆 창문에 유리를 아예 통째로 떼어내는 방법을 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작업하고 손전등 불빛은 코트로 가리고 심지어는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려고 똑같은 크기의 교체용 유리판이랑 페인트까지 준비했어요. 당시 경찰 업무에 얼마나 현실적인 기술과 대담함이 필요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정말 숨소리도 죽여가면서 웰랜드의 차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트 및 트렁크, 대시보드, 엔진룸까지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다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렌치 경감의 그 확신에 찼던 이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실패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프렌치 경감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포츠머스 경찰서에서 봤던 희생자 서자다크의 창백한 얼굴이었죠. 그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차 안에는 분명히 그 끔찍한 범죄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그는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행할 때 봤던 그 여자들의 행동이 떠오른 거예요. 그녀들은 차에 타자마자 항상 몸을 앞으로 숙여서 발밑에서 뭔가를 만졌거든요. 프렌치 경감은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몸을 숙이고 손을 뻗어서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죠. 범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범죄의 일부가 되어서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해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손끝에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뒷좌석 아래 휘발유 탱크 바로 앞부분에 얇은 강철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교하게 딱 맞아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탱크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비밀 스프링을 누르자 판이 앞으로 쓱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 안쪽에는요, 휘발유 탱크의 홈 속으로 쏙 들어가는 벨벳 안감의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죠. 웬만한 수색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하게 설계된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발견은 프렌치 경감에게 엄청난 확신을 심어줬죠. 근데 말이죠. 그 확신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진실의 문턱 바로 앞까지 갔는데 마지막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딘 셈이죠. 이 비밀 주머니를 발견하자마자 프렌치 경감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탁 하고 맞춰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작고 은밀한 공간으로 옮겨야만 하는 물건, 엄청난 돈이 되지만 걸리면 모든 걸 잃는 것, 그리고 배신자를 가차없이 죽여버릴 만큼 잔인한 세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단서는 딱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 거래였죠. 이 가설은 비밀스러운 만남, 돈의 흐름, 그리고 살인의 동기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프렌치 경감은 이들을 현장에서 덮치기 위한 마지막 작전에 들어갑니다. 파놉티콘 영화관 매니저의 협조를 받아서 몰링이 몰아내 매표소 바로 옆에 전기 수리를 하는 척 캔버스 가림막을 설치해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서 캔버스에 뚫은 작은 구멍으로 몰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이 잠복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길고 지루했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무려 11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캔버스 뒤에 앉아 있었어요.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몰리의 손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채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허무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11시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심스러운 꾸러미나 돈다발이 오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자기 눈을 의심했지만 너무나 완벽한 위치에서 모든 걸 지켜봤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없었죠. 그의 마약 이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확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프렌치 경감과 똑같은 아주 커다란 물음표 앞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 마약이 아니라면 범인들이 그토록 정교한 비밀 장치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주고받았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사건에 훨씬 더 깊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프리먼 윌스크롭츠의 추리소설 극장 살인사건,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파고들었죠? 커티스 웰란드의 자동차,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정교한 비밀 공간, 그리고 런던 전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영화관 매표소 여직원들의 네트워크.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거의 다가간 것 같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이야말로 프렌치 경감의 다음 수사 방향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엄기려고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올가매면서까지 그들이 움직이는 것,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프렌치 경감이 세운 아주 그럴듯한 가설과 그 가설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프렌치 경감은 아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었다고 확신한 거죠.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탁, 탁, 탁 하고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론, 그러니까 이 모든 범죄의 동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가설을 세우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면서도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바로 프렌치 경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시스템은 분명히 엄청난 수익을 내는 불법적인 무언가를 위한 게 틀림없다. 작고 비싸고 아주 은밀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논리적인 답은 바로 마약, 구체적으로는 코카인 밀매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영화관 몇 회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작은 꾸러미를 슬쩍 건네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프렌치 경감은 아주 정교한 잠복 작전을 지휘합니다. 전기 설비를 수리하는 척 위장한 부하들이 매표소 바로 옆에 캔버스 가림막을 세우고요. 그는 그 안에 숨어서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몰리 모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죠. 정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은밀하게 전달되는 아주 작은 꾸러미 하나라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무려 11시간 동안 그는 그 캔버스 뒤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몰리 모란의 손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을 예리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에 가까운 계획과 정말 집요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꾸러미도 의미심장한 눈빛 교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죠.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해 보였던 그의 마약 밀매 이론은요, 이렇게 허무하게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수사 실패가 아니었어요. 베테랑 형사 프렌치 경감에게는 이건 정말 엄청난 지적 충격이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죠. 그의 오랜 경력을 통틀어서 이토록 거대한 혼란과 깊은 좌절감에 빠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원점보다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의 가장 유력한 가설이 이렇게 무너져버리자 프렌치 경감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죠. 이제는 관찰이 아니라 정면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미스터리의 핵심 인물에게 직접 부딪혀보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래서 프렌치 경감이 선택한 방법은 이 네트워크의 일원인 몰리 모란을 직접 압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거죠. 그는 그녀를 경찰서로 불러내서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다시 한번 몰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불안함, 그리고 마지못해 나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밀어붙이죠. 더 이상 애둘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단단한 비밀의 벽을 깨뜨려야만 했으니까요. 경찰서에 불려온 몰리 모라는 그야말로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프렌치 경감의 집요한 추궁에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촌을 자처했던 웰랜드의 유혹, 외상으로 시작했던 도박,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까지 들어보니 다른 희생자들이랑 똑같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빚의 함정에 빠져든 과정이었죠. 그녀의 자백은 이 범죄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고 올가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몰리모라는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조직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제는 체포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진 순간이었죠. 그녀는 프렌치 경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제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 경찰의 증인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사건 전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 같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정교한 범죄 계획은 마약 밀매 같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기이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죠. 그녀의 임무는 바로
웰랜드가 준 하프 크라운 동전을 매표소 금고에 있는 하프 크라운 동전과 그냥 맞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멀쩡한 돈을 멀쩡한 돈이랑 바꾼다고요? 이 충격적인 자백은 미스터리를 해결하기는커녕 프렌치 경감을 훨씬 더 깊고 어두운 혼란의 늪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의 터무니없음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아니, 왜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위험한 장치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자동차의 그 비밀 공반은 마약이나 보석을 옮기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동전을 옮기기 위한 거였다니, 이 모든 노력과 위험이 고작 동전 맞바꾸기를 위해서라뇨.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혹시 위조 지폐는 아닐까? 아니면 희귀한 연도의 동전이라도 섞여 있는 걸까? 프렌치 경감은 몰리가 웰랜드에게서 받은 동전들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혼란을 더 키울 뿐이었어요. 두 동전 묶음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새 동전도 아니고 위조 동전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중에 유통되던 지극히 평범한 하프 크라운 동전일 뿐이었죠. 논리적으로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금전적 이득도 없어 보이는 이 행위는 그저 무의미하고 정교하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대한 장난처럼 보였어요. 프렌치 경감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겁니다. 왜? 라는 질문에 꽉 막혀버린 프렌치 경감은 고전적인 수사기법으로 돌아갑니다. 동기, 즉 why를 이해할 수 없다면 돈의 흐름, where를 쫓아가는 거죠. 그는 이 미스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중간 과정을 일단 건너뛰고 이 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프렌치 경감은 논리적인 도약을 시도합니다. 좋아, 동전 교환의 목적은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인 막대한 양의 동전은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쌓일 수밖에 없어. 이런 가정을 세운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동전은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가야만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렇게 막대한 양의 동전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바로 은행 시스템이죠. 개인이나 일반 상점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아득히 넘어섰으니까요. 범인들은 이 돈을 어딘가에 예급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런던의 모든 은행에 보낸 공문은 그야말로 대박을 커트립니다. 프렌치 경감은 스타일과 웰랜드가 런던 전역의 6개 은행 지점에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막대한 양의 하프 크라운 동전만을 입금해온 사실을 밝혀내죠. 이건 고도로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자금 세탁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동전 교환의 왜는 몰라도 어떻게와 어디로의 실마리를 마침내 찾아낸 겁니다. 이 은행 거래 내역은 범죄 조직의 거대한 규모를 증명했고 마침내 프렌치 경감에게 범인들을 추적할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는 듯 보였죠. 퍼즐의 마지막 조각만 딱 맞추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은행 시스템의 비밀도 드러났고 내부 증인인 몰리 모란의 협조까지 확보했겠다. 프렌치 경감은 마침내 이 범죄 조직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믿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수사의 끝이 드디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그는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다 끝났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수사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맞이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는 긴급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숙집 여주인은 몰리 모란이 하숙집에도 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그녀의 실종을 알렸습니다. 이 말은 프렌치 경감의 최악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죠. 그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확보했다고 믿었던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증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 정말 숨 막히는 순간에 끝났죠. 교활한 범죄 조직의 덫에 걸려서 납치되고 만 몰리 모란. 이제 이야기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과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범죄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자, 그 마지막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장면은 범인 스타일의 차 안, 그야말로 숨막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스타일이 몰리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는데요.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에일린 터커, 서자 다크, 이 이름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몰리 이전에 조직의 비밀에 다가갔다가 사라져버린 다른 매표소 여직원들이죠. 스타일은 바로 그들의 끔찍한 최후를 넌지시 말하면서 너도 똑같이 될 거야 라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으로 갔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지 몰리는 아직은 그 섬뜩한 진실을 모르지만 그 말에 서린 살기만큼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몰리 모라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범죄자들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이 뒹구는 어둡고 축축한 다락방이었어요.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공간이죠. 그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처음엔 차 뒷좌석 바닥에 정말 짐짝처럼 던져져 있었어요. 손목, 발목은 거친 밧줄에 꽁꽁 묶여 있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려서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를 수 없었죠.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그 공포와 싸우면서 얼마나 달렸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골의 외딴 집. 그녀는 정말 거칠게 끌려 나와서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낡고 더러운 다락방에 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의 스타일,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공범인 그웬 레스트레인지였죠. 이들은 몰리를 보자마자 경찰에 첩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비밀 캐내려 했지 하고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소름 끼치게 속삭이죠. 서자 다크, 에일린 터커처럼 끔찍하게 죽여주겠다고요. 자,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몰리의 머릿속에 스치는 건 희망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끔찍할 정도로 명확한 깨달음이었죠. 아, 나는 죽었구나. 스타일은 분명 그랬거든요. 정모만 넘기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헛된 약속인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자 다크나 다른 희생자들도 똑같은 말을 들었겠죠. 협조하면 살려줄게 라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걸 털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범죄자들에게 약속은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망설임 없이 제거해버릴 사람들이라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차가운 공포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거든요. 모든 게 끝났다고 이대로 그냥 죽는구나 체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몰리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몰리가 얼마나 침착하고 똑똑하고 또 끈질기게 행동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죠. 먼저 그녀는 자신이 갇힌 이 다락방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해요. 문, 당연히 밖에서 튼튼하게 잠겨 있죠. 굴뚝, 너무 낡고 좁아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머리 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작은 천창이었습니다. 저기다 싶었겠죠. 그녀는 방 안에 뒹굴던 낡은 가구들, 그러니까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낡은 테이블, 다리 하나가 부서진 의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위태로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천창에 손이 닿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천창이 녹슨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도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찾아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주머니에 있던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서 정말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끈질기게 그 만년필 끝으로 나사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삐걱 소리와 함께 나사가 풀렸죠.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하잖아요. 구석에 먼지 쌓인 낡은 원고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직 글씨가 없는 빈 종이들을 찢어서 무려 37개의 종이 비행기를 접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각각의 비행기에 똑같은 메시지를 적어요. 제발 빅토리아 7000으로 전화해서 몰리 모란이 이 큰 집에 갇혀있다고 알려주세요. 목숨이 위험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천창을 열고 그 희망의 조각들을, 자신의 목숨을 건 37번의 기도를 하나씩 바람에 실어 날려보냅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기지와 집념 아닌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둠이 내리는 다락방, 그 작은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37개의 하얀 종이 비행기들.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바람이 과연 제대로 불어줄까? 누군가 이걸 발견할까? 발견하더라도 그냥 애절장난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37번의 작은 희망이 그렇게 광활한 들판 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는 다시 프렌치 경감에게로 돌아갑니다. 몰리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경감은 직감했죠. 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건 이제 단순한 범인 추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한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몰리의 그 처절한 노력이 통했을까요? 수많은 우연과 변수 속에서 그 작고 연약한 종이 비행기 하나가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헛된 희망으로 끝나버렸을까요? 놀랍게도 기적은 아주 작은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들판에서 놀던 한 어린 소년이 풀숲에 떨어진 이상한 종이 비행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온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걸 보여줬고 아버지는 무심코 그걸 펼쳐갔다가 그 안에 적힌 절박한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는 망설임 없이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시골 경찰관도 이게 뭘까 반신반의했지만 메시지에 적힌 스코틀랜드 야드 전화번호를 보고는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신고는 곧바로 스코틀랜드 야드로 전달됐고 마침내 밤 9시 20분 37개의 종이 비행기 중 단 하나가 그 희망의 메시지가 드디어 프렌치 경감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한 소년의 작은 호기심이 만들어낸 정말 극적인 연쇄 반응이었죠. 쪽지를 받아든 프렌치 경감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정예 형사들을 소집해서 2대의 차에 나눠 태웠죠. 중무장한 경찰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초고속 구조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런던의 밤거리를 가르며 어둠 속을 질주하는 2대의 경찰차. 그 안에는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프렌치 경감과 그의 팀은 쪽지에 적힌 정보를 따라서 마침내 범인들의 은신처인 외딴 집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한 발 빨랐어요. 이미 도망치고 난 뒤였죠. 그래도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지하실에서 아주 정교한 위조주와 공방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보고 그들의 범죄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죠. 프렌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들이 해안가로 도망쳐서 바다를 통해 탈출하려 한다는 걸 알아내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대결의 순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 두 세력이 맞붙기 직전이에요. 한쪽엔 모터보트를 타고 마지막 발악을 아는 범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기에 이들은 지금 궁지에 몰린 쥐처럼 필사적이고 또 아주 위험한 상태죠. 다른 한쪽엔 어둠을 방패 삼아 소리 없이 그들의 보트로 접근하는 프렌치 경감의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냉철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범인들을 체포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가운 바다 공기 속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렌치 경감의 팀이 탄 작은 보트가 범인들의 모터보트에 거의 닿기 직전 망을 보던 웰랜드가 소리쳤어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보트에 노젓는 사람이 동료가 아니라는 거 직감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은 괜의 날카로운 비명이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시빌리, 똑바로 말해, 못 알아듣겠잖아. 하고 웰랜드가 소리치자마자 괜히 외쳤죠. 조심해, 프렌치야. 바로 이 한마디. 이 한마디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 도주 계획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공황에 빠진 이들의 목소리는 완전한 패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 형사들이 번개처럼 모터보트에 뛰어올라서 거세게 저항하는 범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죠. 웰랜드, 스타일, 기술자 시블리, 그리고 그웬 레스트레인지까지 조직의 핵심 멤버 전원이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선실 안에서 밧줄에 묶여 지쳐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한 몰리 모란이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길고 끔찍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몰리는 안전하고 범인들은 모두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이 있죠. 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잔인한 살인까지 저질렀을까요? 지금부터 이 거대하고 정교했던 위조화폐 음모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핵심에는 바로 완벽한 위조 주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당시 영국에서 쓰던 하프크라운 은화는 은함량이 50%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비율로 은하고 구리를 섞어서 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간 만든 동전은 너무 반짝반짝해서 새거티가 나잖아요. 그럼 의심을 사기 쉽죠. 또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디자인 차이나 무게 오차도 드러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이 위조 주화들을 쇠구슬이랑 같이 기계에 넣고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닳게 만드는 거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친 것처럼요. 이렇게 하니까 웬만한 은행원들도 이게 가짜라는 걸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술에다가 사람의 심리까지 이용한 정말 교활하고 치밀한 방법이었죠. 이 범죄 조직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이 회사의 CEO자,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시블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은둔하는 작가 행세를 하면서 자기 집 지하실에 완벽한 주화 공방을 차려놓고 위조 주화를 찍어냈죠. 그리고 그의 아내인 그웬이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고요. 그럼 원자재, 즉 은은 누가 구했을까요? 바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은 세공품점 관리자로 위장해서 합법적으로 대량의 은을 사들였죠. 마지막으로 영업과 유통은 웰랜드가 총괄했습니다. 그는 막권업자로 행세하면서 매표소 여직원들을 포섭해서 위조 주화를 뿌리고 진짜 돈을 걷어오는, 그러니까 조직의 현금 흐름을 책임진 겁니다. 각자 역할이 딱 정해진 정말 완벽한 기업형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그럼 이 사업 돈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30펜스짜리 하프크라운 동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은 원가가 고작 6펜스였어요. 여기에 만드는 비용이나 다른 비용을 아주 넉넉하게 쳐서 6펜스 더 한다고 해도 총 생산 비용이 12펜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12펜스로 만들어서 30펜스로 유통시킨다? 그럼 동전 하나당 18펜스가 순수익으로 남는 거예요. 원가가 12펜스인데 이익이 18펜스라니 수익률이 무려 150%입니다. 이건 땅 파서 장사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 결과 이 조직이 1년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로 추정되냐면요. 무려 1만 2천 파운드입니다. 이게 당시 돈으로 얼마나 큰 돈이냐면 런던 교외에 괜찮은 집 한 채가 1,000파운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저택을 12채씩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은 좋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죠. 바로 이 엄청난 이익, 이게 이들의 모든 잔혹한 행동의 동기였던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에일린 터커, 서자 다크,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엄청난 수익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은 존재는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린 거죠. 그들에게 사람 목숨은 그냥 돈벌이에 방해되는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이었고, 그래서 더 소름이 끼치는 거죠. 자, 이렇게 길고 어두웠던 사건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시련을 이겨낸 우리의 주인공 몰리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교했던 범죄 조직은 프렌치 경감의 활약으로 당연히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특히 웰랜드가 체포된 후에 모든 걸 자백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죠. 바로 길퍼드에 있는 집 욕조에서 피해자들을 익사시킨 뒤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처음에 바다에서 발견된 시신 폐에서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 나왔던 거. 바로 그 미스터리가 이 자백으로 마침내 풀린 겁니다. 스타일이 말했던 목욕탕으로 갔다 하는 말의 의미도요. 결국 시빌리, 스타일, 괜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주인공,
몰리모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녀도 범죄에 가담했었잖아요. 하지만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무엇보다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당국이 그녀가 범죄로 벌었던 돈 약 400파운드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당시 노동자 연봉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이 끔찍한 사건의 대가로 의도치 않게 꽤 큰 목돈을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녀의 용기와 고통에 대한 뭐랄까 조금은 엉뚱하면서도 행운 가득한 보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 조직, 정말 치밀하고 정교했잖아요? 그들의 사원 모델을 보면 어떤 면에선 와, 머리 좋다 싶을 정도죠. 하지만 그 기발함 뒤에 숨겨진 냉혹한 살인과 끝없는 탐욕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들의 똑똑함이 그들의 잔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계획된 악은 그냥 더 추악한 악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